많이 혼났어? 누에니 물었다. 우리는 버스가 있는 쪽으로 함께 걸어가는 중이었다. 별로. 선생님이 뭘 하셔? 아무 말 안 하던데? 아무 말도? 뭐 그러니까 별말은 없었다고. 나는 루엔의 시선을 피했다. 눈이 마주치면 내 거짓말이 들통날 것 같아서였다. 사실 담임 선생님은 내게 엄청 많은 말을 쏟아냈다. 최근 들어 내 행실이 눈에 띄게 나빠졌다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또 내가 노력을 하지 않는 데 대해 몹시 실망하셨다고 하셨다. 그러더니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자꾸만 물어보셨다. 내 시선은 선생님이 말하는 내내 교실 뒤쪽 옷걸이에 대롱대롱 매달린 스티로폼에 머물러 있었다. 누군가가 만든 멍청한 과학 프로젝트 작품이었다. 아니요 선생님 아무 일도 없어요.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선생님이 또다시 나한테 봉투 하나를 건네셨다. 겉면에 헤이즈 부모님께 라고 적혀 있었다. 정말 아무 일 없다면 나한테 전화 한 통만 넣어달라고 부모님께 전해라 라고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그래도 전화를 안 하시면 교장 선생님께 내 문제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라고도 덧붙이셨다. 나는 네 선생님 하고 고분고분 대답했다. 우리 아빠가 멀리 떠나버렸고 엄마는 살집을 마련할 여력도 없으며 내 물건들은 쓰레기 더미와 함께 버려졌다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도 않았다. 가장 친한 친구가 더 이상 날 좋아하지도 않고 이제 새 친구를 사귀어 그 애하고만 다닌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네 선생님 이 말만 앵무새처럼 되뇌었다. 나는 봉투를 가방 밑바닥에 깊숙이 찔러놓고는 최대한 빨리 그곳을 빠져나왔다. 버스 안에선 누엔가 내가 늘 앉는 자리에 앉아있는데 리자 토머스가 우리 옆에 우뚝 섰다. 오늘 걸스카우트 갈 거니? 그 애가 루엔에게 말을 걸었다. 리자는 금색 반짝이로 멋진 여자애라고 적힌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응, 너는? 루엔이 되묻자 리자가 포니테일로 묶은 금발머리를 어깨 위에서 흔들며 대답했다. 나도 갈 거야. 그럼 거기서 보자. 응 그래. 내 마음은 질투심으로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걸스카우트라고? 루엔과 리자가 걸스카우트 모임에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저절로 머릿속에 그려졌다. 함께 야외 요리 대회 배지를 만들고 병원 요양소 방문 계획을 짜는 모습이 눈앞에 훤히 보이는 듯했다. 학교가 끝나면 나는 걸스카우트에 가는 대신 토비를 돌봐야 했다. 게다가 회비를 낼 돈도 없었다. 하물며 식스 플래그 같은 놀이공원이나 야외 활동을 위한 특별회비는 꿈도 못 꿨다. 우리가 먼저 버스에서 내리자 리자가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다. 루엔도 손을 흔들어 주었지만 나는 가만히 있었다. 토비가 종종 걸음으로 우리들을 졸졸 따라왔다. 걸스카우트 가기 전에 우리 집에 놀다 갈래? 루엔이 물었다. 응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루엔 고드프리 집에 가서 그의 방에 있는 부드러운 분홍색 카펫 위에 뒹굴며 통밀 크래커를 아작아작 씹어먹고 싶었다. 그리고 내 걸스카우트 배지도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안 돼! 라고 말했다. 루엔도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나와 토비는 언덕 아래로 내려갔다. 엄마가 차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채운 비닐 봉지가 앞좌석이고 뒷좌석이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낡아 빠진 고물차. 정말이지 꼴도 보기 싫었다. 배기관으로 시커먼 연기를 쿨럭쿨럭 내뿜는 엔진에서 털털털 불안한 소리가 흘러나오는 이놈의 똥차. 왔구나. 엄마가 뭐 갖고 왔게. 엄마가 열린 창문 사이로 커다란 M&M's 초콜릿 봉지를 흔들었다. 우와 최고다. 토비가 총알같이 차 쪽으로 뛰어갔다. 내가 차문을 거칠게 열고 가방을 냅다 안으로 던진 후 차에 올라탈 무렵 토비는 벌써 초콜릿 봉지를 뜯어 먹고 있었다. 난 안 먹어. 나는 가방에서 사회 교과서를 꺼내들고 그게 숙제인 양 제21장을 읽는 척 했다. 엄마가 운전석에서 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조진아 제발 그만해라. 안 그래도 모두 다 힘들어. 내가 뭘 어쨌다고요? 몰라서 묻니? 엄마는 다리를 좌석에 올린 채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얼굴을 내 쪽으로 가까이 댔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엄마가 약속하마.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요? 엄마는 또 한숨을 쉬었다. 며칠만 더 버티면 될 거야 아마. 며칠만이라고? 차라리 솔직하게 영원이라고 말하지 그래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잠시 후 내 뺨을 어루만지는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다. 미안하다 우리 아가. 정말이야.
매일 밤 기적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구나. 어떤 기적? 간신히 묻는 내 목소리가 가여울 정도로 기어들었다. 글쎄, 엄마도 잘 모르겠다. 엄마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였다. 뭐든 빈단다. 대개는 돈이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돈이야.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결국 나는 개를 훔칠 것이다. 그래야만 한다. 우리가 이 진창에서 벗어나 다시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 위한 방법은 그것뿐이다. 엄마는 차를 세우고 우리에게 키스한 뒤 다시 일하러 나갔다. 나는 즉시 보라색 노트를 꺼내 개를 훔치기 위한 계획을 적어둔 페이지를 펼쳤다. 이미 실행에 옮긴 계획 옆에는 조그맣게 표시를 해두었다. 그러다 개를 숨길 곳을 찾아야 한다는 부분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나는 연필로 무릎을 탁탁 치면서 쥐가 나도록 머리를 굴려봤다. 도대체 어디에 개를 숨겨둔다지? 숲속 어딘가에? 아니면 엘크스 로지 뒤편에? 시람폴리 시내 집 앞에 있는 낡은 닭장안은 어떨까? 나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거리 맞은편 데어리 퀸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몇몇 사람들이 앉아서 시시덕대고 있었다.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는 개를 훔치는 일이 누워서 떡 먹기인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일보다 어려운 것 같았다. 누나! 돌돌이 생각에 잠겨있는데 톡비가 산통을 깼다. 뭐야? 지금도 그 개를 훔칠 생각이야? 그래, 훔칠 거야. 언제? 곧. 나는 단호히 대답한 후 쓰레기 봉투 속 너저분하게 쌓여있는 옷가지들 틈으로 노트를 밀어 넣었다. 그날 밤은 내가 고무보트에서 잘 차려였다. 창문을 덮은 합판 틈 사이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와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난로가에서 춤을 추었다. 나는 모든 생각을 접고 잠에 빠져들려고 노력했지만 머릿속에서 떠다니는 생각들을 스위치 내리듯 탁 꺼버릴 수는 없었다. 계획을 하나하나 수없이 반복해 떠올리면서 앙증맞은 인류를 그 모든 단계에 대입해 상상했다. 녀석을 품에 안고 달리는 내 모습이 그려졌다. 녀석을 어딘가에 숨기는 모습도. 하지만 그게 어디란 말인가. 나는 비치타워를 젖혀두려고 내 물건들이 있는 방구석으로 살금살금 걸어갔다. 노트를 꺼내들고 글씨를 볼 수 있게끔 달빛이 비치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나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에 제3단계가 있는 페이지를 펼쳤다. 그 아래에 날짜를 적었다. 4월 12일 그리고 3. 개를 어디에 숨길지 결정한다. 아래쪽부터 이어서 적기 시작했다. 개를 숨길 장소는 언제라도 찾아갈 수 있도록 가까운 곳이어야 한다. 반드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누구든 개를 발견하는 날엔 개를 풀어주거나 유기견 보호센터 같은 데에 연락할지도 모른다. 가능한 한 개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찾아본다. 되도록 지붕이 있는 곳을 찾는다.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다. 좀 더 생각해내려고 했지만 너무 피곤했다. 마침내 머릿속이 점점 둔탁해지다가 모든 생각이 뚝 멈춰버렸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개를 훔칠 준비가 거의 다 되었다라고 힘겹게 쓴 다음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는 다시 살금살금 걸어서 고무보트 침대로 돌아왔다. 나는 비치타워를 턱까지 끌어올리고 두 눈을 감고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날 밤은 진짜 침대에서 잘 때처럼 푹 잘 수 있었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았다면 나는 결코 그토록 달콤하게 잠들지는 못했을 것이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공연히 책상만 노려보고 있었다. 제발 제발 담임선생님이 날 부르지 않기를. 조진아? 기도는 여지없이 빗나갔다. 화산에 대해 조사해온 내용을 읽어보겠니? 나는 손에 든 종이를 바라보았다. 글씨를 큼지막하고 헐렁하게 써서 간신히 분량을 채운 보고서였다. 다른 애들은 모두 자기 컴퓨터나 도서관 컴퓨터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인쇄해 왔는데 나는 아니었다. 나는 어젯밤 더럽디 더러운 집구석에 앉아 보고서와 씨름할 수밖에 없었다. 내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보고서를 읽는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화산은 가운데에 구멍이 난 산처럼 생겼습니다. 구멍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고
뜨거운 용암이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내 보고서는 이렇게 달랑 2문장으로 끝이었다. 모두가 와 하하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분명히 루엔과 리즈가 다른 애들보다 더 크게 웃었다. 내 귀엔 꼭 그렇게 들렸다. 담임선생님이 쉿 모두 조용 하고 아이들을 진정시킨 후에 어깨에 손을 올렸다. 고맙다 조진아. 그 순간 내 심장이 그를 향한 사랑으로 크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사실 내가 작성한 보고서는 숙제라고 할 수 없었다. 무턱대고 크게 쓴 글자들이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선생님을 날 혼내지 않았다. 내게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 전에 발표했던 루크 캐첨한테는 마구 소리를 질러 댔었는데 요즘 내 학교 생활이 불량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학교에는 다니고 싶었다. 적어도 학교에서만큼은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갈지 예상할 수 있었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한 다음에는 점심 식사로 치킨 핑거 대신 구운 치즈를 먹고 싶은 아이들이 손을 든다. 그 다음엔 칠판을 확인하는데 그날 하루의 일정이 적혀있다. 산수시간 다음은 읽기시간, 철자시험 다음은 체육시간. 놀랄 일이다. 하지만 방과후는 그렇지 않았다.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 절대로 알 수 없었다. 뭔가 새로운 일이 나에게 줄줄이 밀려들고 있는 것 같은데 19은 좋은 일이 아니었다. 화산 보고서 사건이 있었던 날도 그랬다. 학교가 끝나고 토비와 함께 차로 돌아왔는데 엄마가 차 안에 앉아 새빨개진 얼굴로 엉엉 울고 있었다. 토비가 열린 문 사이로 뛰어들어 엄마를 숨막힐 듯 세게 껴안았다. 엄마는 자신의 어깨에서 토비의 팔을 떼어놓더니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둘 다 차에 타. 나는 늘 앉는 자리로 올라갔지만 토비는 앞좌석의 자리를 잡으면서 상자며 가방이며 갖가지 물건들을 옆으로 밀어냈다. 토비가 계속 엄마 왜 그래? 응? 하고 물었지만 엄마는 좀처럼 대답을 하지 않는다. 엄마는 차를 몰고 다비거리를 쌩쌩 달렸다. 셋 다 입을 꾹 다문 채였다. 엄마는 두 손으로 핸들을 꼭 붙들고 있었다.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했고 뻣뻣하게 굳은 팔꿈치는 떨림조차 없었다. 정지 신호를 받아 차를 멈춰야 했을 때 갑자기 엄마가 핸들에 고개를 푹 쳐박았다. 신호등이 초록빛으로 바뀌고 우리 뒤에 커다란 트럭이 빵빵 됐지만 엄마는 고개를 들지도 않았다. 엄마? 내가 가만히 불러보았지만 엄마는 여전했다. 트럭이 또 한 번 경적을 울려댔고 누군가가 고함을 쳤다. 엄마! 나는 다시 한번 엄마를 불렀다. 트럭은 정신없이 경적을 울리면서 우리 옆으로 돌아갔다. 운전수가 우리를 향해 욕을 하면서 주먹을 흔들어댔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왔다. 엄마 초록불이에요. 이윽고 엄마가 핸들에 파묻었던 얼굴을 들고 텅 빈 눈으로 도로를 내다봤다. 뒤에서 또 다른 차가 빵빵거렸다. 세탁소에서 잘렸어. 이게 말이나 되니? 어쩌다가? 엄마는 휴 하고 긴 한숨을 내뿜었다. 모르지 뭐. 한두 번 지각해서 그런가? 아니면 다림질이 느린가? 아니 그냥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가 보지? 또 다른 차가 미친 듯이 경적을 울려대며 우리 옆을 거칠게 지나갈 때도 엄마는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엄마 아무래도 도로에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내가 걱정스레 말했다. 아니 아무래도 이 빌어먹을 세상에서 나가야 할 것 같다. 엄마의 목소리에서 절절한 진심이 느껴졌다. 엄마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고 코를 닦았다. 아무래도 내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것 같아. 펑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치? 엄마가 손으로 펑 터지는 신용을 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내 안에서 온갖 단어들이 와글와글 끓어오르더니 마침내 입 밖으로 터져나왔다. 그래 그러면 진짜 좋겠다. 나는 고래고래 악을 썼다. 앞좌석 등받이를 발로 꽝 차버렸다. 엄마의 머리가 앞으로 쏠렸지만 그래도 엄마는 꿈쩍 않고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냥 사라져버리시 그래요? 그럼 나랑 토비랑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 있겠네. 안 그래 토비? 나는 토비의 등을 쿡 찔렀지만 토비는 코를 훌쩍이면서 내가 미는 대로 힘없이 흔들릴 뿐이었다. 또 다른 차가 경적을 울렸다.
그러자 엄마가 자다 깬 사람처럼 퍼뜩 고개를 들고 마침내 자세를 가다듬기 시작했다. 눈앞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고 드디어 엑셀레이터를 밟았다. 낡은 집으로 돌아오는 비포장 자갈길 위에서도 우리 셋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차는 삐걱대고 흔들리고 덜컹거렸다. 엄마가 집 앞에서 시동을 끄자 차는 마지막으로 몸체를 부르르 떨고는 이내 고요해졌다. 우리는 물건을 주섬주섬 챙기고 가시덤불을 헤치며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다 갑자기 셋 다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자리에 멈춰서서 낡아빠진 집을 멍하니 보기만 했다. 두 개의 간자가 커다란 X자 모양으로 현관문에 박혀 있었다. 누군가가 판자 위에 커다랗게 글씨를 써놓았다. 여기는 사유지. 나가시오. 문장 끝에 느낌표를 100만 개쯤 달아놓아서 꼭 이렇게 보였다. 여기는 사유지. 냉큼 나가시오. 엄마는 현관문 바로 앞을 차지하고 있는 덤불 속으로 짐을 툭 떨어뜨렸다. 담요와 베개를 비롯한 갖가지 물건들이 땅바닥에 흩어졌다. 엄마는 부서질 듯한 계단 위에 털썩 주저앉아 효에 가까운 소리로 울부짖었다. 엄마가 내뱉는 온갖 욕설이 나뭇잎 사이로 멀리 울려 퍼졌다. 토비는 내내 울고 짜고 한 탓에 얼굴이 아주 탱탱 부어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판자를 댄 현관문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기분이 아주 역같은 게 더 놀라웠다. 내가 그 집을 얼마나 싫어했는데. 그런데도 어쨌든 차보다는 나았던 모양이다. 엄마의 뒷모습만 봐도 전선을 휘감은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도 집안에 짐을 들여놓지 않은 게 다행이네. 엄마가 그렇게 하랬잖아요. 나는 애써 밝게 말했다. 하지만 엄마는 망연자실한 채 숲속만 바라보았다. 토비는 아직도 찔찔 짜면서 덤불 속에서 담요를 끌어내고 있었다. 우리 물건이 저 안에 있는데 문을 잠궈버리면 어떡할 뻔했어. 나는 또 공연한 소리를 했다. 엄마는 여전히 숲속만 응시하고 있었다. 비벌리 젠킨스 아줌마가 집을 잘못한 모양이네. 어쨌든 집주인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싫다는 거잖아. 이번에도 내 목소리였다. 엄마가 천천히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런 표정도 읽을 수 없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 말 그대로 텅 비어 있었다. 엄마는 말없이 일어서서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모았다. 둘 다 따라와. 나는 토비와 군말 없이 엄마를 따라 차에 올라탔다. 자갈길을 돌아서 고속도로로 다시 들어섰을 때 나는 조그맣게 콧노래를 흥얼거려 보았다. 차 안을 맴도는 무거운 공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 싶었다. 그 순간 엄마가 애원하듯 말했다. 조진아, 제발! 나는 즉시 콧노래를 멈췄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마음을 굳혔다. 반드시 그 개를 훔치고야 말리라. 반드시. 그날 밤 내 꿈에 토비가 개로 나왔다. 녀석은 자동차 안 내 옆자리에 앉아 고개를 창밖으로 내밀고 있었다. 녀석의 두 귀가 바람에 펄럭거렸다. 자동차는 쉴 새 없이 달리고 또 달려 마침내 길고 구불구불한 길 어귀에 들어섰다. 그 길은 아름다운 성으로 이어져 있었다. 엄마는 거대한 성문 앞에 차를 세우고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배로 변한 토비가 캥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그동안 이 옛집으로 돌아오길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모른다고 말한다. 그 순간 잠에서 깨고 말았다. 나는 잠든 토비를 내려다보았다. 차바닥에 몸을 말고 누워서 엄지손가락을 입에 문 채 잠들어 있었다. 차 안의 공기가 후끈했다. 창문에는 온통 김이 서려 있었다. 나는 창문을 반쯤 내렸다. 다시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창밖에서 번쩍거리는 브루시 크리크 루터 교회의 네온 간판에 눈길을 던졌다. 아주 어릴 적에 딱 한 번 그 교회에 간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친구였던 레이신 위크햄과 함께였다. 교회에서 우리는 분홍색과 노란색 종이 테이프를 엮어 바구니를 만들었다. 나는 내가 만든 바구니에 분홍색 끈을 붙여서 손잡이를 만든 후 그 안을 클로버 꽃으로 가득 채웠다. 엄마에게 선물할 생각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도 기억이 났다. 나는 버스 맨 뒷자리 레이신의 동생 옆에서 꽃바구니를 무릎에 올려놓고 잔뜩 긴장한 채 앉아 있었다. 빨리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어 온몸이 근질근질했다.
클로버꽃은 이미 시들어서 바구니 밑으로 층 늘어져 있었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그러나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와 아빠는 서로 소리를 질러대느라 정신이 없었다. 내가 만든 꽃바구니를 보여주려고 애써봤지만 두 사람 다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레이 씨는 플로리다도 이사간 지 오래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여기에서 바로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동차 안에서 잠을 청한다. 아침 해가 밝자마자 우리는 팬케이크 하우스로 가서 얼굴과 손을 씻고 토스트를 조금 샀다. 자동차 트렁크 안에 우유 상자에 넣어두었던 빵은 파랗게 곰팡이가 펴 있었다. 엄마는 그걸 차창 밖으로 내던졌다. 곰팡이 핀 빵이 교회 주차장 바닥에 툭 떨어졌다. 난 팬케이크 먹고 싶은데. 토비가 자기 몫의 토스트를 내려다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엄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며 말했다. 안 돼. 왜요? 먹고 싶단 말이야. 토비는 금방이라도 올 듯한 표정으로 징징거렸다. 엄마는 커피잔을 쾅 내려놓았다. 테이블 위에 커피방울이 튀었다. 왜냐고? 알고 싶어? 왜냐면 먹고 싶다고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나는 묵묵히 토스트를 씹으며 엄마가 조그만 플라스틱 젤리통을 가방에 집어넣는 걸 힐끔거렸다. 학교 끝나면 둘이 Y로 가서 기다려. 알았지? Y? 그래 조진아 Y. 다비의 YMCA에는 타운홀 거울 1층에 있었다. 사무실 하나가 전부인 그곳에서 맞벌이 부부를 둔 몇몇 아이들이 방과 후의 시간을 때우곤 했다. 게임을 하거나 어울려 놀면서. 우리는 거기 못 가요. 엄마가 한숨 푹 내쉬었다.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라 조진아. 하지만 엄마가 직접 등록해야 되는데 무작정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마 돈도 내야 할걸요. 하지만 엄마는 내 말을 무시해버렸다. 잠잠 곧 동전을 세더니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고는 곧장 차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토비와 내가 그 뒤를 허둥지둥 따라 나섰다. 그날 학교에서 나는 줄곧 윌리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에 대해서 말이다. 담임 선생님이 교과서를 펼쳐 독립전쟁에 관한 부분을 읽는 동안 나는 가방에서 보라색 노트를 꺼내어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에 관한 페이지를 펼쳤다. 노트에 적힌 내용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점검해 보았다. 대부분의 일이 꽤 순조로워 보였다. 단 하나, 개를 훔친 다음 어디에 숨겨야 하는지만 빼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전구에 불이 들어오듯 아이디어가 반짝 떠올랐다. 판자로 입구를 막아버린 낡은 집, 거기에 울리를 숨기면 된다. 주방 뒤쪽으로 비좁은 베란다가 하나 있다. 사방팔방이 썩고 문드러졌지만 걔는 그런 것에는 신경도 안 쓸 것이다. 게다가 그 집은 위투모어가에서 별로 멀지도 않다. 내가 걸어서도 문제없이 갈 만한 거리다. 나는 생각했다. 마침내 저 멀리 밝은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점심시간. 우리에게 학교 끝나고 토비와 함께 그의 집에 놀러가도 되냐고 물어보았다. 일부러 토비와 내가 YMCA에 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루엔이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안 될 것 같은데? 왜? 무슨 일 있어? 루엔이 내 시선을 피하며 셔츠에 붙은 단추를 만지작거렸다. 할 일이 좀 있어서. 무슨 할 일? 그 애는 어깨를 움츠렸다. 그냥 엄마랑 뭐 좀 하기로 했어. 나는 포크로 스파게티 가락을 하염없이 뱅뱅 돌리면서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다 같이 영화를 봤는지 걔들은 끝도 없이 썰을 늘어놓았다. 그런데 갑자기 류엔이 끼어들어 자기도 그 영화를 엄청 재밌게 봤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스파게티 가락만 계속 돌렸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점점 커졌다. 이대로 두둥실 날아올라 천장을 뚫고 새파란 하늘로 떠오를 수 있다면 나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 애들과 함께일 수 없다. 나는 그 영화를 보지 못했다. 모두들 팔목에 하나씩 두른 팔찌도 나에겐 없다. 이 아이들이 쇼핑몰을 구경하며 팔찌 등을 사는 동안 나는 윌 그린 할인 매장 화장실에서 내 속옷을 빨고 있었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자리를 지키고 앉아 스파게티 가락을 돌리면서 윌리를 생각하는 것뿐이었다. 학교가 끝난 후 나는 토비를 데리고 타운홀을 그대로 지나쳐 계속 걸었다.
저기는 안 들어갈 거야. 넌 가고 싶으면 가. 어쨌든 난 안 가. 나는 타운홀 1층을 턱으로 가리키면서 토비에게 말했다.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와 공 튀기는 소리가 열린 창문 사이로 새어나왔다. 토비는 세차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럼 나도 안 갈래. 나는 길가의 벤치에 가방을 내려놓고는 이제 밧줄을 찾아야 돼 라고 토비에게 말했다. 밧줄은 왜? 윌리 말이야. 기억 안 나? 아, 그렇게 우리들은 길을 따라 걸으며 배수로와 쓰레기 수거함과 쓰레기통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밧줄 비슷한 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내가 거의 포기하려고 할 무렵 토비가 소리쳤다. 누나 이리 와봐. 있어 있어. 나는 당장 토비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녀석의 손에 두꺼운 끈으로 동여맨 신문지 묶음이 들려 있었다. 좋았어. 잘했어 토비. 나는 손바닥을 높이 들어 토비와 하이파이브를 했다. 녀석의 표정에서 자랑스러움과 기쁨이 한가득 묻어났다. 나는 끈을 풀어 내 호주머니에 구겨 넣었다. 이제 돌아가서 엄마를 기다리자. 날이 거의 어두워져서야 타운홀로 털털거리며 다가오는 우르차가 보였다. 자동차 뒤로 시커먼 연기가 길게 뿜어져 나왔다. 우리가 뒷좌석에 올라타자 엄마가 말했다. 늦었지? 미안해. 엄마 배고파 죽겠어요. 토비가 고치기 시작했다. 알아 우리 아가 너희 주려고 치킨을 좀 싸왔다. 토비는 앞좌석에 있는 비닐봉지를 지저귀더니 기름이 잘잘 흐르는 치킨 한 조각을 꺼내들었다. 나도 치킨 한 조각을 꺼내어 눅눅한 껍질을 벗겨냈다. 치킨 껍질은 봉지 안에 도로 던져 넣었다. 엄마 직장 구했어. 엄마가 말했다. 어딘데요? 총포산 건너편 커피숍. 엄마는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내 눈에는 걱정을 한가득 담은 피곤에 절은 얼굴처럼 보였는데 엄마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지 궁금했다. 그럼 뭐 잘됐네요. 엄마가 캔에 든 탄산수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그러면서 애써 경쾌하게. 그렇지? 하고 대꾸하고는 차를 길가로 몰더니 픽 하고 세웠다. 왜 여기에서요? 뭐 잘못됐어요? 나는 내심 불안해져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그러자 엄마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이 모든 게 피곤하구나. 갑자기 뱃속이 뒤틀렸다. 치킨을 괜히 먹은 것 같았다. 그런데 엄마는 왜 이렇게 슬퍼 보일까? 자꾸만 불안했다. 엄마가 다 잘 되어가는 것처럼 행동해주면 좋으련가. 그 후로 우리는 셋 다 침묵을 지켰다. 그냥 차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지금은 그 차가 우리 집이었다. 온갖 짐과 잡동사니들을 우겨넣은 좁은 집. 차 안에 느끼한 치킨 냄새가 감돌았다. 긴 침묵을 깬 건 엄마였다. 엄마는 탁 소리가 나게 핸들을 잡더니 입을 열었다. 아무튼 이제부터 너희들 학교가 끝나면 엄만 일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커피숍 쪽으로 와서 차 안에서 기다려. 알았지? 나는 머릿속으로 걔를 훔치기 위한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점검해 보았다. 계획은 완벽했다. 엄마가 일하게 될 커피숍은 미투모어가에서 별로 멀지 않다. 윌리를 붙잡아 낡은 집 뒷베란다에 숨긴 후 나 혼자 자동차로 돌아오면 된다. 문제가 생길 까닭이 없었다. 나랑 토비가 얼마간 차 안에 없어도 엄마는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낮에 주운 끈을 만지작거리며 엄마가 토비의 숙제를 도와주는 걸 구경했다. 엄마와 토비는 계기판 위에 올려놓은 손전등 불빛 아래에 몸을 웅크린 채 숙제와 씨름했다. 두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천장에 드리운 그림자가 출렁출렁 춤을 췄다. 나는 노트를 꺼내어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페이지를 열었다. 4월 14일 날짜를 적고 그 옆에 이렇게 썼다. 제4단계 아래 목록을 점검하면서 개를 훔칠 준비가 끝났는지 확인한다. 1. 딱 알맞은 개를 찾았다고 확신하는가? 2. 마당 대문을 열 수 있는가? 3. 밧줄이나 끈을 갖고 있는가? 4. 개를 숨길 만한 장소를 마련했는가? 다시 한번 목록을 하나씩 읽어보면서 각 항목에 그렇다에 표시를 했다. 그리고 목록 아래에 문장 하나를 덧붙였다. 모든 항목에 그렇다 표시를 할 수 있다면 드디어 개를 훔칠 준비가 다 된 것이다. 나는 연필 끝에 달린 지우개를 잘근잘근 씹다가 문장을 하나 더 추가했다. 하나 더. 개가 사는 집에 아무도 없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꼭 기억할 것. 또 하나. 밧줄이나 끈이나 개목걸이를 잊지 말고 챙길 것. 나는 페이지를 덮고
노트를 내 쓰레기 봉투 안 깊숙한 곳에 밀어넣었다. 마음속 어딘에선가 양심이라는 게 나타나 안 돼, 나쁜 짓이야 라고 자꾸만 속삭였지만 나는 그것 역시 마음 안쪽 깊숙한 곳에 밀어넣어 버렸다. 의심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 나는 정말로, 진짜로 걔를 훔칠 것이다. 쉿.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토비에게 내 뒤만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우리는 커다란 벽돌집을 둘러싼 울타리를 따라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다. 대문 앞에 도착한 나는 거리를 휙 둘러본 후 토비에게 속삭였다. 넌 망을 봐. 누가 보이거나 차가우거나 뭐라도 나타나면 무조건 휘파람을 불어. 아침에 휘파람 부는 법 가르쳐줬지? 그대로만 하면 돼. 알았지? 토비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나는 대문 안을 살펴보았다. 현관문은 닫혀 있었다. 대문에서 차고까지 이어진 진입로도 살펴봤다. 차도 없었다. 앞들은 텅 비어 있었고 아주 고요했다. 윌리! 여기야 여기! 나는 더없이 달콤한 목소리로 윌리를 불러보았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아마도 집안에 있는 모양이었다. 현관 베란다까지 몰래 다가가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건 위험할 것 같았다. 혹시 집안에 누가 있다면 틀림없이 날 발견하고 말 터였다. 휘파람을 한번 불어봐. 토비가 소근거렸다. 그럴까? 나는 휙 하고 휘파람을 불고는 대답을 기다렸다. 과연 현관 아래 조그만 개구멍으로 윌리가 머리를 쑥 내밀었다. 녀석은 날 보자마자 문을 박차고 뛰어나와 대문으로 날듯이 달려왔다. 안녕 윌리? 나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고 대문 틈으로 손을 넣어 녀석을 쓰다듬는다. 윌리는 뒷다리로 서서 앞발을 대문에 척 걸쳤다. 꼬리를 어찌나 세게 흔드는지 몸 전체가 다 흔들렸다. 녀석은 내 손이 맛있는 티본 스테이크라도 되는 양 열심히 핥아댔다. 우리랑 같이 갈래? 나는 녀석을 유혹하기 시작했다. 녀석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했다. 정말이다. 맹세할 수도 있다. 녀석이 말을 할 줄 알았다면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까짓거 그러죠 뭐. 나도 누나랑 같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재빨리 빗장을 들어올리고 내 팔이 윌리에게 닿을 만큼만 대문을 열었다. 심장이 너무도 세게 튀는 바람에 정말로 내 귀에 쿵쿵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이 머릿속에 꽉 들어찰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모든 생각을 접고 윌리의 목덜미를 움켜쥐었다. 녀석을 대문 밖으로 끌어낼 때까지 윌리는 꼬리를 흔들어대며 반짝이는 까만 두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끈을 꺼내어 녀석의 벼룩약 목걸이에 단단히 동여맸다. 다 됐어, 가자. 나는 토비에게 이르고는 냅다 뛰기 시작했다. 위트모가를 따라 모퉁이를 돌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윌리도 내 옆을 따라 열심히 뛰어왔다. 때때로 나를 향해 펄쩍 뛰거나 내 발목을 살짝살짝 깨물기도 하는 게 지금 세상에서 가장 재미난 게임이라도 하는 줄 아는 모양이었다. 심지어 가끔씩 낮게 왈왈 짖기도 했다. 아무도 우리를 볼 수 없는 꽤 깊숙한 곳까지 도달한 후에야 나는 달리기를 멈추고 숨을 골랐다. 나는 미친 듯이 쿵쾅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무 기둥에 몸을 기댔다. 토미도 숨이 턱에 닿도록 나를 따라 달려와 옆에 멈춰 섰다. 와, 해냈어. 녀석이 신이 나서 소리를 질렀다. 나는 서둘러 토비의 입을 막았다. 쉿, 누가 들을지도 몰라. 반말 말고 가만히 있어. 윌리는 혀를 길게 빼문 채 헐떡거리며 우리 앞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녀석의 꼬리가 바닥을 쓸며 싹싹싹
하는 소리를 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윌리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녀석은 가만히 눈을 감고 나한테 몸을 기댔다. 괜찮아 친구야. 무서워할 거 없어. 나랑 토비는 아주 착한 사람들이야. 녀석이 뒷다리로 귀 뒤쪽을 긁었다. 녀석의 목걸이에 매달린 이름표가 짤랑짤랑하고 흔들거렸다. 이제 뭐 하면 돼? 토비가 물었다. 윌리를 저 집으로 데리고 가서 뒷베란다에 묶어둘 거야. 얘가 거기서 지내는 걸 싫어하면 어떡해? 아주 잠깐만 지낼 건데 뭐. 이 녀석 주인이 사례금 전단지를 붙이면 바로 집으로 돌려보낼 거야. 아 그렇구나. 토비도 무릎을 꿇고 윌리의 머리를 문질렀다. 그런데 주인이 전단지를 안 붙이면 나는 토비에게 꽁 하고 꿀밤을 먹였다. 날 믿어. 그 아줌마는 무엇보다도 윌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랄 거야. 틀림없이 금방 사례금 전단지를 만들걸? 내 목소리는 침착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기분이 꿈틀대고 있었다. 정말 나쁜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찜찜한 느낌. 나는 숨을 깊이 들어 마신 후 푸 하고 내쉬었다. 찜찜한 기분을 다시 뱃속 깊이 삼켜버리고 더 이상 커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윌리의 목에서 벼룩약 목걸이는 그대로 두고 이름표가 달린 초록색 스카프만 풀어서 덤벨 속으로 내던졌다. 꿈틀꿈틀 또 그 느낌이었다. 나한테 뭔가 말하고 싶어서 안달난 듯 안에서 그것이 계속 꿈틀거렸다. 스카프는 왜 버려? 나는 눈을 부라리며 토비를 둘러보았다. 왜 버렸겠냐? 토비는 눈썹을 잔뜩 찡그리고는 윗입술을 잘근잘근 씹었다. 이젠 필요 없으니까. 휴, 한숨만 나왔다. 아니 생각을 좀 해라 이 바보야. 스카프가 있는 상태로는 주인한테 못 돌려줄 거 아니야. 이름표에 전화번호까지 있는데 왜 전화를 안 했는지 의심할 테니까. 오, 녀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실히 이해한 것 같진 않았다. 단언하건대 가끔씩 이 녀석은 돌멩이보다 더 멍청해질 때가 있다. 이리 와. 나는 토비에게 따라오라고 손짓을 했다. 일단 낡은 집으로 간 다음 그곳 뒤쪽의 숲을 통과해 위투머가로 돌아올 작정이었다. 얼마 동안 걷고 있으려니 앞쪽에서 고속도로를 내달리는 차들의 소리가 들렸다. 확실히 방향을 맞게 잡은 것 같았다.